안녕하세요. 감동포착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많이 추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말 특집 프로그램으로 이순신 장군의 영상을 모아서 재방송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의 하늘과 바다를 지켜낸 불멸의 명장, 이순신 장군. 그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23전 23승이라는 경이로운 전과를 남긴 세계 해전사의 영웅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고작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친 명량대첩은 그의 뛰어난 전략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였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며 군사들의 사기를 걱정했던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거북선을 통해 혁신적인 해군력 강화를 이룩했으며 철저한 훈련과 준비로 조선 수군의 역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군사적 업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의 충절,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희생정신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삶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의 사령관은 영국의 넬슨이 아닙니다. 정말로? 넬슨이 아니라고? 그것도 더 위대한 사람이 아시아 출신이라고? 여기 미국의 한 해군 연구기관에서 한 교수가 해군사관학교에 새롭게 인관된 신임 장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임 장교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미국 해군 여성 장교로 새롭게 임명된 라일리 카터입니다. 현재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면서 소위로 인관했어요. 제 배경은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예인데요. 아버지는 영국 출신이고 어머니는 한국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혼혈 미국인이에요. 우리 신임 장교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미군의 일원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아시아계, 아프리카, 남미 출신, 유럽 출신 등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 미국인으로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경험을 했어요. 우리 신임 장교들을 위해 해군 연구기관에서 특별교육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로이 캠벨 스미스 3세 교수님이셨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미 해군 출신 예비역 중위로 그의 조부는 괌의 해군 총독을 지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해군에 대한 그분의 지식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죠. 교수님께서 해군의 역사부터 현재의 역할, 그리고 미래의 비전까지 폭넓게 다루셨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들어선 이 조직의 깊이와 중요성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러다 교수님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여러분은 세계 역사상 누가 가장 훌륭한 해군의 캡틴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은 바로 영국의 넬슨 제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넬슨 제독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열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있었죠. 그때 캠벨 스미스 3세 중위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예비군 출신이신 그분은 우리 후배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열정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칭찬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꾸준히 공부해 왔거든요. 특히 한국계인 어머니께서 자주 한국의 위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제 의견을 말했죠. 제 생각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은 한국 출신의 이순신 제독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듯 했죠. 그들의 표정에서 듣도 보도 못한 아시아 출신 장군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의구심이 느껴졌어요. 아마 많은 이들이 그냥 자기 출신 국가의 인물 중 하나겠지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죠. 그때 갑자기 스미스 교수님이 정답이라고 크게 외치셨어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주변을 둘러보니 동료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이순신이 누구야? 처음 듣는 이름인데?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그때 스미스 교수님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령관 이순신을 모른다는 것은 해군과 관련된 세계사적인 공부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많은 동료들이 뻘쭘한 표정을 지었죠. 스미스 교수님의 강연은 계속 이어졌어요. 교수님은 영국의 저명한 해군 역사가인 발라드 제독의 말을 인용하시며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영국의 발라드 제독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평가를 남겼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죠. 라고 말씀하시며 발라드 제독의 글을 읽어주셨어요. 영국인들에게는 넬슨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인물이 있다면 그는 분명 아시아 출신의 위대한 해군 사령관일 것입니다. 그는 패배를 모르는 장군이었죠. 그의 항로는 바다 밑에 가라앉은 수백 척의 일본 함선과 그 승무원들의 유해를 통해 추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략가를 넘어선 혁신가였습니다. 그는 해군 전술의 천재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발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강의실 전체가 경외심으로 가득 찼어요. 강의실에서는 모두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었죠. 교수님께서는 설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역사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잘 알고 있죠. 1580년대까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된 히데요시는 야심찬 정복자였어요. 그의 탐욕스러운 눈길은 곧 한국과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1592년 히데요시는 대규모 침략을 준비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부를 법한 일본의 야망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예상치 못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순신 제독은 이미 이 침략의 소문을 듣고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비밀리에 동양에서 전례 없는 혁신적인 전함을 설계하고 건조했습니다. 이 배는 정말 대단했어요. 선체는 평탄하게 설계되어 독과 노를 이용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고 뱃머리에는 강력한 충각이 장착되었죠. 포를 쏠 수 있는 구멍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었고 가장 놀라운 점은 상부 갑판이었어요. 철판으로 덮인 갑판은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날카로운 쇠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설계 덕분에 이 배는 적의 화살이나 육탄 공격에도 끄떡없었고 어떤 적선보다도 빨랐죠. 그 독특한 모양 때문에 거북선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사실 이 배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최첨단 전함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드레드노트와 같은 존재였죠. 세계 최초의 철갑 전함인 셈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런 성견지명과 혁신 정신이 결국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전략과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무기가 없었다면 동아시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모두는 이순신 장군의 천재성에 감탄했어요. 단순히 뛰어난 전략가였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스미스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넓은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제독의 활약상은 1805년 나폴레옹 전쟁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무려 213년 전인 1592년,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대규모 국제해전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모두 놀란 표정으로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전쟁은 임진왜란이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히데요시가 한국을 침략하면서 시작됐지만 곧 그의 최종 목표였던 중국까지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세 개국이 참여한 대규모 국제전으로 발전했죠. 이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전략 게임이었죠. 일본은 대륙 진출을 노렸고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지키려 했으며 한국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략과 거북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 신임 장교들은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유럽 중심의 해군 역사만 알고 있던 우리에게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해전이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죠. 스미스 교수님은 계속해서 임진왜란의 세부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 전쟁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육군과 해군 사이의 극명한 대조예요. 일본의 육군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행동력은 놀라웠죠. 부산에 상륙한 후 최단 시간 내에 서울을 함락시켰으니까요. 당시 일본 육군의 전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조선의 왕과 조정은 급히 피난을 떠났고 한반도 전체가 일본군의 무자비한 침략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점령한 서울이나 주둔지인 평양으로 전력과 보급품을 바다를 통해 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조선의 반격이 시작됐죠. 한반도 남쪽 남해에서 엄청난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조선 해군을 이끈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죠. 그의 전략과 해전 능력은 일본의 모든 해상 전력을 무력화시켰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해전 기술은 오늘날 우리 해군이 반드시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의 혁신적인 사고방식, 철저한 준비,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순신 장군의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직면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짧은 시간 동안 당시의 기술력으로 해상전을 치를 만한 튼튼한 전함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리더십입니다. 전의를 상실한 민간인들을 군에 소속시켜 결집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 해상전을 치르게 만든 능력은 정말 대단했죠. 이는 단순한 군사 지휘관을 넘어선 뛰어난 리더의 모습입니다. 육지에서는 일본 육군에 의해 조선이 패배를 거듭하는 동안 바다에서만큼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이끈 해군은 연전연승을 거두며 최강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는 일본의 전함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반도 남해의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섬과 거센 물살이 있는 이 복잡한 해역에서 그는 자신만의 전략으로 포를 실은 전함들을 이끌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죠. 그의 전술과 전략은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하면 정말 정교하고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객진이라는 전술이 있어요. 이는 학의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적선을 포위하는 전술인데 이를 통해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죠.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승리들이 바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이 꺾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바다에서의 패배로 인해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이순신 장군의 천재성과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스미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순신 장군 이야기의 또 다른 면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단순히 승리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의 삶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큰 위기와 시련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케이스죠. 교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 승리를 거두고 국민을 지켜냈는데 최고 권력자인 국왕의 눈밖에 나고 정치인들과 심지어 군부 내부에서조차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면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한순간에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당시 전쟁을 피해 피신 중이던 조선의 국왕은 이순신에 대한 백성들의 날로 커져가는 존경심을 위협으로 느꼈죠. 여기에 일종의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짓 정보들이 더해져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과 조선의 스파이들이 벌이는 치열한 첩보전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포착했어요. 바로 일본군이 다시 침략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였죠.
우리는 모두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통찰력과 강인한 정신력에 감탄했어요.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적으로 몰리는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라를 걱정하며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애국자의 표본이었죠. 스미스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이순신 장군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과 조정 대신들은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오직 편지로만 소통했죠. 그들은 전쟁의 실상을 전혀 모른 채 무리한 명령을 내렸어요. 당장 나가 싸우라는 명령에 이순신 장군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죠. 교실 전체가 숨죽이며 들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목으로 직위를 박탈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 앞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와중에 그의 아들과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없는 사이 그의 자리를 차지한 원균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탐욕에 눈이 먼 원균은 이순신 장군과는 달리 자신의 명예와 권력만을 쫓았죠. 그는 조선의 해군 병력을 이끌고 자신만만하게 일본과 맞섰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7천량 해전이라고 불리는 이 전투에서 조선의 해군은 괴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던 해군 병력의 90%가 바다 속으로 수장되고 말았죠. 이는 조선에게 있어 거의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었습니다. 결국 조선의 왕과 권력자들은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리더십, 탐욕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지도자, 그리고 이들과 하나가 된 정부와 국민들이 있어야 비로소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교실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한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런 무능한 왕 밑에서 이순신과 같은 뛰어난 신하가 있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결국 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만큼 고문했던 이순신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해군 사령관직에 복귀시켰어요. 이는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스미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비교하며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국의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넬슨은 말 그대로 금수저 출신으로 탄탄대로를 걸어온 인물이었죠. 그가 활약하던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의 영국은 대영제국 시절로 산업혁명을 거쳐 세계 최강의 국가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넬슨이 해군 제독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최신식 전함, 풍부한 물자와 물류, 그리고 탄탄한 인프라까지. 당시 대영제국의 상황은 이순신이 살았던 조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었죠. 그야말로 극과 극의 환경이었죠. 반면 이순신 장군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군 전함의 90%가 파괴되고 나라 전체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어요. 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세 오른 일본군을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 흩어져 있던 민간인과 남은 병사들을 다시 모아 전쟁을 준비해야 했죠.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예비역 해군 출신입니다만 만약 제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입장이었다면 아마도 망연자실했을 것 같아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전쟁을 앞두고 좌절했을 겁니다. 설령 포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날이 깜깜했을 거예요. 저희는 무슨 만화나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역사적 사실로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이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어째서 이순신 장군이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존재감을 갖지 못했는지 말이죠.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군이 가져야 할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순신 제독은 왕에게 편지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마디와 함께 그는 다시 한번 군사들을 결집시켜 바다로 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한국에서 개봉한 명량이라는 영화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의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때문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고증했고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기세등등한 일본군의 333척 전함을 앞에 두고 단 13척의 배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전략은 물살이 거센 좁은 바다 골목에서 싸우는 것이었죠. 교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로 일본 함대와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이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만약 이 전투에서 이순신이 패배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 기적 같은 승리를 바탕으로 조선군은 다시 일어섰어요. 마치 불사조처럼 말이죠. 조선군은 기사회생하여 중국의 명나라와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은 다시 힘을 모아 일본군을 몰아내기 시작했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는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국제전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 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중국 황제는 뒤늦게 이 사실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한국, 중국, 일본 세 개국이 맞붙은 대규모 국제전으로 발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연합군 내부의 상황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명나라는 당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조명 연합군의 최종 사령관 자리를 명나라의 진린 장군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린 장군은 실제로는 꽤나 무능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휘권을 가졌다는 이유와 조선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왔을 뿐 실전에서는 승승장구하던 이순신 장군에 비해 한참 부족했죠. 실제로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외교술과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진린 장군을 대제독이라는 칭호로 추켜 세우며 그의 체면을 세워주었어요. 동시에 이를 통해 자신의 실질적인 통제권은 잃지 않는 센스 있는 대처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승승장구하던 조명 연합군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거죠. 이로 인해 일본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더 이상 공격은커녕 본국으로 도망가기에 바빴던 시기였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후퇴하는 일본군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명확했죠. 끝까지 쫓아가 그들을 물리쳐야만 다시는 감히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일본 최고의 사령관 고니시 유키나가를 추격하는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이 추격전에서 이순신 제독은 동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전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전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침략과 약탈에 대한 정의로운 복수를 하고 있었죠. 적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게감 있게 이순신의 기도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죽을 것이다. 이 일본군에게 한 번만 더 승리해 주시면 나는 만족스럽게 죽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 하죠. 이건 오늘날 한국인들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에요. 대호송대는 보통 그런 대형이 그러하듯이 느리게 움직였고 이수는 더 빠른 거북선으로 그들을 추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평소처럼 질주하며 함대를 두 개의 다른 줄로 배치하여 일본군을 무너뜨리는 호두까기 인형처럼 공격했어요. 이 대전투에 대한 설명은 모호하고 과장되어 혼란스러웠으며 각 측은 손실을 나열하는 방식이 달랐다. 압도적인 수의 일본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복수하는 조선군의 격노한 분노에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후퇴하는 호송대는 사실상 전멸당했고 수천 개의 적군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고국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한국인들은 이순신이 직접 발명한 새로운 무기인 편통, 즉 불을 뿜는 분사관을 도입했습니다. 물질이 무엇이든 대부분의 일본 함선에 불을 지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백 척의 함선이 불에 탔고 불길을 피한 함선은 더 빠른 거북이 배에 추월당해 침몰했습니다. 그 후 한국인들은 함대 전체와 호송대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인들은 대부분의 함선이 탈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양측 모두 함선과 병력에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자들은 한국 땅에서 쫓겨나 불명예로운 패배의 아픔 속에서 집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승리는 매우 완벽했습니다. 이 전투 이후 200년 동안 일본인은 사형을 감수하고 고국 경계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패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인이 입은 가장 큰 손실은 이순신의 죽음으로 그는 해군의 움직임을 지휘하던 중 전투가 한창일 때 죽었습니다. 그는 적이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역사는 우리 서양권 국가들에 의해 중점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국의 넬슨보다 200년 넘는 이전의 과거에 전 세계사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해군 사령관으로 존재하던 인물이 존재했었죠. 흥미로운 건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던 일본에선 후에 이순신 제독을 가장 존경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죠. 훗날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 해군력이 강해지며 러시아와 중국을 이겼을 때 사령관들은 하나같이 이순신을 높이 평가하는 말들을 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철저히 당했기 때문에 더 추켜 세운 걸 수도 있겠죠. 오늘날 미국의 해군은 전 세계 대륙에 진출하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죠. 미군의 힘과 정신은 과거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언젠가 위기가 닥칠 수 있겠지만 이순신은 이 모든 역경을 뚫어내고 희생한 영웅이죠. 이런 게 바로 해군이 가져야 할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미스 교수의 강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신임 장교들이 빠져들어 이순신 제독에 대해 배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 스토리라고 생각했어요. 왜 한국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며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이해가 이제 되었어요. 구글과 한국의 역사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찾아가며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영국인의 피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바다의 신과 같은 인물이 있는 민족의 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 한국의 서울 최중심부에 거대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이 최고 존경하는 위인이라는 말에 그의 인생 스토리와 해군 사령관으로서의 일대기를 듣고 나니 해군에 발을 들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저 역시 죽을 때까지 존경하는 인물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미해군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셨다니. 사연을 들은 우리도 괜한 자부심과 뿌듯함이 느껴지네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민족의 영웅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과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당장 역사 교과서에서 이순신을 내려. 이건 반일이야. 라고 말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군사들의 위령탑에는 1597년 군사들의 죽음이 폭풍으로 죽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명량해전의 이순신 함대에 의해 전사한 장수와 병사들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감추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현재 이순신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교과서를 왜곡하려는 극우 세력들. 과연 이들은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는 걸까요?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미츠코 히로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1교포 사세로 한국 이름 이세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에서 태어나자마자 일본어를 배우고 자라온 저에겐 아직 한국 이름이 낯설고 사용하는 일이 이제는 거의 없네요. 그러나 뿌리가 한국인인 걸 알고 나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게 된 여느 일본 여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외가댁 식구들은 일본 중부 다스노시에 오랜 세월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을 외가 쪽 동네로 자주 다녀와 봤어요. 부모님과 다르게 저는 제1교포인 줄 모르고 살아왔기에 학교 친구들도 제가 제1조선인 출신인 걸 모릅니다. 저도 굳이 말해서 뭐 하나 싶어 제1교포 출신인 걸 표현한 적이 없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외가댁에 자주 다녀보면서 매년 4월이면 열리는 다스노시 지역 축제인 마츠리에 종종 가봤었습니다. 일본은 전국 각지 도시에 유명한 지역 축제들이 엄청 많이 열리잖아요? 하도 많아서 전부 알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스노시에서 무자행렬이라는 지역 축제 마츠리에 갔을 때예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장면이라 또 오래전 전통 의상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인파 속에서 큰 행사가 열리나 보다 했었어요. 그런데 고교생이 되면서 역사 공부에 흥미를 느꼈던 저에게 문득 궁금했었죠. 이 동네의 축제인 마츠리는 160년이나 되었다는데 이 지역 축제의 기원은 무엇 때문에 열리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에도 별로 내용이 깊이 있게 나와 있지도 않았던지라 당시 궁금한 마음에 축제를 운영하는 무자행렬 보존회 직원들에게 듣게 되었어요. 여기서 행진하는 사람들이 입은 전통 의상들은 모두 임진왜란 당시 조선으로 출병하기 위해 입은 병사들의 관복과 무기들입니다. 여기 다스노시는 과거 다스노 성을 지배하던 영주인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주인공으로 그를 기리고 조선 출병을 한 병사들을 기리는 행사라고 했어요. 임진왜란? 일본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 과목에서는 조선 출병 또는 조선 정벌이라고도 배웠죠. 당시에만 하더라도 조선 정벌은 이순신에 의해 실패했고 그 결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짧게만 배웠습니다. 역사 과목에 아주 관심이 많지 않은 이상 학생들은 대략적으로만 깊은 의미를 두고 공부를 하지는 않죠. 하지만 제1교포 출신인 저는 아버지를 통해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교 3학년이 되어가고 궁금하고 좋아했던 역사 공부를 하며 대학 진학할 땐 역사학과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부하던 중 알게 된 사실은 일본의 근현대사 내용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자국의 부정적이고 안 좋은 역사는 간략하게만 기술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 일본군의 만행 등은 상당 부분 축소되어 일반 교과서에선 일본에 유리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간략했어요. 그러나 일반 교과서가 아닌 대학 진학을 목표로 도서관에서 대학생들이 깊이 있게 배우는 전문 서적 등을 참고하면 제국주의 시절의 만행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굳이 역사에 관심 없는 일반 사람들은 이런 딥한 내용을 일부러 공부하지 않는 이상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평균 인식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동시에 공부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임진왜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낯익은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이순신과 맞붙어 처참하게 패한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 어릴 때부터 종종 참가했던 다스노시의 지역 축제의 기원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와키자카라는 사람은 이순신에게 한이 맺힐 만큼의 처참한 패배를 기록한 인물이었던 거였습니다. 실로 일본의 많은 서적 등이나 한국인들의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선정된 역사적 인물 1위로 압도적인 이순신 장군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에서 개봉한 적 있는 명량이라는 영화를 알게 되었고 영화를 통해 대략적인 스토리를 알게 되었어요. 지역 축제인 마츠리를 계기로 또 이 영화를 계기로 임진왜란의 스토리가 너무나 궁금했었고 그때부터 공부하고 자료를 모아가며 진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고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배워가는 지식과 역사적인 자료 등을 확인하며 일본에 있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인물과 지역들을 찾아가 보며 그 흔적을 찾고 싶어졌죠. 그러면서 일본 전역에서 열리는 마츠리 축제 중 이와 관련한 비슷한 축제가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임진왜란과 관련된 오랜 전통의 지역 축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들을 찾아가 보며 관련된 후손들을 인터뷰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다스노시의 다스노 영주였던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후손들을 찾아보게 되었죠.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일본 전국 통일을 이루어낸 당시의 영웅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충실한 부하 7인의 창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국시대 통일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며 도요토미의 신임을 한몸에 받았다고 하죠. 그로 인해 임진왜란의 장수로 참전했고 실전에서 와키자카가 적합하다는 말을 듣고 히데요시가 선택해서 조선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명예와 책임감으로 전쟁에 임했다고 하죠. 조선의 용인 전투에서 대활약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메이지 시대에 일본 해군이 임진왜란을 정리한 일본전사라는 책에는 임진왜란 당시 와키자카가 용인 전투에서 적을 패배시키다라는 공을 세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1592년 일본군에 의해 한양이 함락되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군사들이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북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연합군은 적게는 6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용인 광교산 밑에 주둔하고 있을 때 일본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공격 숫자는 고작 200여 명. 그러나 조선군은 이 전투에서 완전 괴멸당하고 맙니다. 이때 일본군 지휘관은 황금 가면을 쓰고 백마를 탄 채 용감하게 돌진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 기록엔 관군이 공황을 일으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라며 적에게 죽는 그 숫자보다도 오히려 서로 놀래고 도망치다가 살상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조선군의 참패는 너무나 급작스러운 기습 공격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게 된 패배였던 거였어요. 이때 황금 가면을 쓴 장본인이 와키자카 야스하루라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와키자카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되죠. 속 군서유종이라는 책의 기록에 의하면 와키자카는 다른 수군 장수 2명과 함께 이순신을 공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도요토미의 명령에 따라 와키자카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그곳은 웅천과 맞닿아 있는 경남 진해 안골포였습니다. 안골포에서 수군 전투기지로 만들고 일본 수군을 3개 부대로 재편성하게 되었죠. 바로 이순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와키자카가 제1군장, 제2군장이 구키 요시다카, 제3군장이 가토 요시아키로 편성되었습니다. 구키 요시다카와 가토 역시 강력한 수군 집단의 우두머리였고 육군과 수군을 번갈아 맡을 만큼 뛰어난 장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와키자카는 이 두 장수를 제쳐두고 혼자서 출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군사사학회 교수님은 이렇게 알려줬어요. 와키자카는 히데요시의 신임이 아주 깊은 무장 중 한 사람이었고 가토 기요마사 이상으로 충성심이 강한 장수였기에 다른 장군들에 비해 큰 공을 이루고 싶어 했다고 말입니다. 결국 한산도 전투 때 자신의 초조함 때문에 전군이 정비할 때까지 못 기다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군대만으로 한산도로 돌격해서 간 것입니다. 하지만 와키자카에겐 참담한 패배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 결과는 이순신의 유인작전과 하객진에 걸려들어 한산도 앞바다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임진왜란 최대의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죠. 이 기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와키자카는 당시 상황을 14일생, 즉 그 위급함에 10명이 죽고 1명이 살 정도였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한산도 대첩의 패배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격분을 사게 맞는 와키자카는 어떻게 일본에 남게 되었을까? 이 점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교토시에 와키자카 가문이 사찰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교토의 인화원이라는 사찰 아래 협판엔 와키자카라는 현판이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 안에는 와키자카 가문의 조상들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죠.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무덤과 묘비도 남아 있어요. 조용한 이곳에서 이 무덤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가 쪽 동네인 다스노 지역엔 와키자카의 신사가 세워져 있을 정도로 훌륭한 장수로 기억되고 있어요. 동네의 자랑스런 위인인 거죠. 무자행렬 축제 행사 때 와키자카의 15대, 16대 후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한국의 남해와 부산 등을 여러 번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부산을 가면서 주변 작은 여러 섬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조상님이 이곳에서 싸웠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조선에서 대단한 전투를 벌인 후 목숨을 건져 무인도에 올라가 해초만 먹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우리 가문에서는 어릴 적부터 아마 6월 5일쯤이면 다른 음식은 일체 먹지 않고 해초만 먹는 날로 선조를 기리곤 했습니다. 오랜 세월 후손들이 특정 날짜에 해초만 먹는 날로 조상을 기린다는 말에 놀라웠어요. 왜 와키자카는 해초를 먹으며 연명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기록을 찾아보며 해답을 찾게 되었어요. 와키자카를 지원해주러 구키와 가토의 수군들이 일제히 나왔는데 나와보니 와키자카의 수군이 대패하며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본인들도 숨겠다고 다시 돌아 찾아온 곳이 안골포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순신 함대에게 딱 걸린 이들은 공격을 받고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골포에 있던 일본군들은 밤이 되면서 모두 부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이제 거제부터 안골포까지 바다의 제해권은 이순신 함대가 장악을 해버리게 된 거였습니다. 한산도해전에서 대패한 와키자카는 부산으로 돌아갈 길목을 차단당하고 만 상황인 거였죠. 죽을 위기에 진퇴양난에 빠진 와키자카는 패장의 멍에를 쓰고 조선 수군의 눈을 피해 어느 무인도에 표류하며 꽤 상당한 시간 동안 갇혀 미역과 해초류 등으로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와키자카는 이순신에게 당한 패배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된 듯하네요. 이때의 뼈아픈 기억은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의 가문에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후손들은 해초를 먹어가며 용감하게 싸운 선조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인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현재 저는 이중국적으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일본식 교육을 받고 살아온 저에겐 역사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서서히 깨우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성인이 다 되어서 말입니다. 이제 저는 존경하는 인물을 이순신 장군이 유일무이할 거라 다짐하게 되었어요. 영화 명량은 명량의 전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죠. 일본 역사 내에서 이순신이 자국에서 저런 취급을 받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와키자카와 고니시 유키나가처럼 충성스러운 장수들을 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든든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조선의 임금과 권력을 가진 세력들은 이순신 장군을 오히려 역적으로 치부하고 죽이려 들었다는 진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이를 한국과 일본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씁쓸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이 시기쯤 일본 내에서 한국 영화 DVD가 핫하게 떠올랐었어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한국이 역사 왜곡을 한 영화라고 평가절하했었죠. 그러나 일본의 영화 산업이나 드라마 등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하며 이미 일본 내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콘텐츠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 역사와 임진왜란 등을 통한 이순신의 존재를 알게 된 저는 한국 영화 명량을 보게 되었어요. 영화 명량에 등장하는 일본의 메인 장수는 바로 구루지마 미치우사입니다. 이자는 이순신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일본의 중부와 남부 섬을 이어주는 커다란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의 이름은 구루시마 해협대교 바다 위 섬나라답게 이곳 해협을 구루지마 해협이라고 합니다. 과거 구루시마의 후예들이 만든 해적의 섬이라는 책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매우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요. 구루지마 두 형제가 수군으로 등용되었으나 이순신의 거북선에 의해 전사하였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해적이란 단순한 바다의 해적이 아니었어요. 바다를 근거지로 무역을 하거나 통행세를 받던 세력들을 말하는데 그중 구루지마 가문은 그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가문의 두 형제가 바로 이순신에게 패하며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현재의 일본에 남은 이 구루지마 가문이 흔적을 찾아가 봤어요. 제가 찾아간 곳은 과거 일본 수군의 본고장으로 유명한 시코쿠 지방의 오즈시였습니다. 이곳엔 아직도 일본 수군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일본의 한 역사 연구가인 오오나루 쯔네히로 씨에게서 이곳의 지역 축제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배수로 형태의 두구로 보이는 이곳을 가리키며 지금은 물이 없지만 이곳을 막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배 두 척을 줄로 매달아 서로 노를 저어서 끌고 가는 쪽이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이곳에선 해마다 이 좁은 수로 안에서 전국 수군 배끌기 대회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이곳 역시 일본의 지역 축제인 마츠리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대회의 요령은 간단했어요. 어느 편이 더 힘차게 노를 젓는가가 관건인데 수군의 가장 기본인 노젓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생긴 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가한 팀들은 의상부터 깃발까지 각자 고유의 문양을 담고 있었어요. 이 문양은 바로 이 지역에서 모두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수군들의 후예였고 그 가문들을 상징하는 문양이었어요.
제가 참관했을 때 경기의 승부가 갈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패한 팀은 물결 문양의 구루지마 수군의 후예였어요. 이 경기에서 비록 패했지만 구루지마 수군은 그 당시 강력한 해적 집단이었다고 들었어요. 인근에 있는 박물관을 가서 과거 일본 수군들의 흔적들을 살펴봤어요. 일본 수군 자료실에선 임진왜란 당시의 자료들도 전시돼 있어 유심히 봤는데 이 초상화 속의 여주인공은 일본 수군이 조선에서 포로로 잡아온 귀족 집안의 여성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호준포라는 대포 역시 당시 조선에서 훔쳐온 전리품이었죠. 한국과 일본의 사료를 뒤지며 구루지마의 실제 행적이 더 궁금해 조사했어요. 구루지마 가문의 두 형제가 조선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행적을요. 1592년 6월 구루지마 형제 중 형인 구루지마 미치유키는 당항포 깊숙한 곳에 정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 26척 정도가 강하고 깊숙한 바다까지 내려와 정박했다고 합니다. 이때 구루지마의 정박 첩보를 접하게 된 이순신은 즉각 함대를 출동하고 비교적 넓은 당항포 앞바다에서 구루지마 수군을 격파했다고 했어요. 전투를 살펴보면 구루지마 수군을 유인해내 것을 시작으로 일부 이순신 함대가 공격을 가하자 구루지마 수군이 반격을 개시하며 당항포 앞바다에서 접전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이순신은 구루지마의 모든 수군을 격파하고 구루지마 전선단 한 척만을 남겨둔 채 철수했다고 하죠. 이 기록은 이순신의 비상함을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는 퇴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나머지 배가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순신은 물러났다가 다시 전투를 개시해서 배를 격침시키겠다는 작전 계획을 가지고 배 한 척을 남겨뒀다고 합니다. 일본군의 잔여 병력은 남은 한 척의 배를 타고 다음날 새벽 역시나 당항포를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매복해 있던 이순신의 함대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마저 격침시켜버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24, 25세 정도의 젊은 이장수는 두려워하지 않고 지휘를 하였다고 하고 그의 주변에 8명의 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장수가 구루지마 미치유키였는데 그는 용감하게 싸웠으나 이순신에게 처절하게 패배한 이후 도망을 치다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된 인물이었어요. 바로 구루지마 가문과 이순신과의 첫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에임의 역사박물관엔 구루지마의 기록이 남아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구루지마 미치우사는 구루지마 미치유키의 친동생이죠. 그런데 그 역시 임진왜란에 참전했는데 벼락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거짓을 기록한 걸 눈치챘습니다. 영화 명량에 등장하는 구루지마는 바로 동생 구루지마 미치우사인 것이죠. 구루지마 미치우사는 1597년 정유재란이 다시 일어나며 명량해전의 선봉부대장으로 참가합니다. 모두가 아는 12척의 배로 기적적인 승리를 이끈 이순신의 함대와 맞붙어 싸웠죠. 치열한 접전 도중 수군의 공격에 의해 바다로 떨어졌고 이를 보게 된 일본군 포로는 그가 구루지마 미치우사라고 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구루지마를 배로 데려왔고 이순신은 즉각 그의 목을 베도록 했다고 합니다. 잘린 구루지마의 목은 배전 위에 걸려 일본군의 사기가 크게 꺾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구루지마 대교를 지나서 구루지마의 흔적을 찾아봤어요. 반대편 바닷가에 있는 가시마 섬은 옛 구루지마 수군성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초라해 보이기 그지없는 평범한 섬인데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구루지마 가문이 선택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일본에선 내전이 일어납니다. 구루지마 가문은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쪽 세력을 지지했다고 하죠. 그러나 내전에서 패하게 되고 그들은 새롭게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멸문지화를 당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키자카와는 다르게 구루지마 가문엔 버젓한 가문이 사찰이나 신사 등은 남아있지 않죠. 구루지마의 후손들이 묻힌 구루지마 형제의 무덤으로 가보았어요. 산기슭에 조촐하게 마련되어 있던 구루지마 가문이 무덤이었습니다. 한켠엔 명량해전에서 전사한 구루지마 미치우사의 무덤이 보였어요. 그리고 형인 구루지마 미치유키의 무덤도 조성되어 있었죠. 무덤은 있으나 유골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구루지마 가문이 후손분과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문에서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가서 용감히 싸우다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기 때문이죠. 저희가 크고 나서 여러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죽은 모습이 대단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우선 화살에 맞았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후 바다에 떨어진 시체를 건져서 아직 살아있었을 수도 있는데
몸이 여러 번 잘렸다고 하죠. 제가 성인이 되고 조사한 얘기들인데 참 굉장히 놀라운 일로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구루지마 형제의 최후는 400여 년 동안이나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거였어요. 아마 전하고 싶지 않은 비참함과 상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실제 역사의 기록을 찾고 한국에서의 기록을 찾으며 느낀 건 임진왜란의 비참한 패배와 죽음들은 일본에선 조금 왜곡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 생활을 하며 교수의 추천으로 한국의 고려대학교를 다녀오게 되면서 흥미로운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조 삼국지라는 인형극 대본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인형극 대본이었던 거죠. 이 책을 쓴 지은이는 일본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우던 치카마스 몬자에몬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책이 나온 시기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100여 년이 넘은 후에 쓰여진 작품으로 1712년 오사카에서 처음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극의 시대적 배경은 임진왜란인 거죠. 왜 100년이 지난 후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궁금증에 다시 찾아봤습니다. 인형극 대본엔 낯익은 이름이 보였어요. 소서, 즉 고니시 유키나가였습니다. 한국인들도 잘 아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이끌었던 9명의 선봉장들 중 일본군 제1선봉장으로 평양까지 진격했다가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일본으로 도망간 인물이었습니다. 소서행장이 즉 고니시 유키나가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가토 기요마사는 제2선봉장으로 고니시와 라이벌 관계였죠. 누가 먼저 조선의 도성을 차지하느냐로 다투었고 나중엔 함경도 방면으로 진출하며 조선의 두 왕자를 사로잡기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랬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100년 후 연극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본조 삼국지는 놀라운 책이었어요. 이 작품 속 고니시의 적은 보카이센, 즉 바다에 잠긴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고려라고 써있는데 조선 측이라고 알면 되는 겁니다. 고려대에선 이 작품에서 보카이센은 일본 수군들에게 매우 결정적인 위협을 주고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만드는 조선의 유일한 수군으로 등장한다고 알려줬어요. 이 작품의 그림 속을 보면 일본의 현재 용마루 위에 보면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 들어온 전설의 물고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호랑이 얼굴과 입이 있고 등에는 칼날과 같은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거꾸로 서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머리는 밑으로 꼬리가 위로 솟아있게 말이죠. 이 작품 속에서 훗카이센은 샤치호코를 닮았다고 묘사하고 있었어요. 샤치호코가 뭔지 궁금해서 야후재팬에서 검색해보니 많이 보던 건물이 보이더군요. 화려하고 다양한 문양들이 건물 전체를 장식하다시피 한 오사카성. 그 용마루에 눈길을 끄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구나무를 선 듯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샤치호코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특별한 상징인 샤치호코는 14세기에서 15세기에 일본에 전래되어 왔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동물로 얼굴이 호랑이 몸은 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입에서 물을 뿜는데 이는 방화의 상징으로 건물 지붕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치호코의 얼굴은 왠지 낯익은데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란 말이죠. 저는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용산전쟁기념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근현대사의 전쟁 기념이 많지만 임진왜란과 고대사의 전쟁 기록도 많이 있죠. 임진왜란 시기의 공간을 가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등장했죠. 그런데 바로 거북선의 얼굴인 용두는 아주 매우 샤치호코와 얼굴이 흡사한 거예요. 거북선의 몸통은 샤치호코의 몸통을 연상시키고 거북선의 꼬리 역시 샤치호코처럼 하늘로 치켜세우고 있는 모습이었죠. 무시무시한 존재인 보카이센은 바로 거북선 이미지였던 거였어요. 일본에게 거북선은 곧 이순신 장군의 화신이었던 겁니다. 본조 삼국지 속의 주인공 고니시 유키나가. 그는 이순신을 직접 만난 것은 순천 외성이었다고 합니다. 명량해전 이후 고니시는 외성의 가장 서쪽인 이곳에 주둔하면서 이순신과 오랫동안 대치했다고 하죠. 고니시는 호시탐탐 서해 쪽으로 진출하려 했고 이순신은 그걸 막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말기엔 이순신과 고니시는 이곳에서 수차례 접전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 일본군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죽게 되자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고니시 유키나가. 그러나 고니시는 이순신의 해상봉쇄에 묶여 꼼짝없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죠. 그때 일본의 구원부대가 이순신 함대와 충돌했고
해상봉쇄가 풀리면서 노량에서 일본군과 마지막 전투를 벌어졌습니다. 한국 여행 중 한국의 남해 노량을 가보고 싶어 노량해전이 일어난 곳을 찾아가 봤었어요. 이곳은 인터넷과 영화 등에서만 보던 거북선이 있었네요. 지금도 샤치호코를 닮은 봇카이센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량의 전도를 보면 당시를 묘사한 그림이 나와 있더군요. 그러나 그림 속에선 역사적 사실처럼 일본군 전선은 곳곳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과 조선군에게 밀리는 일본 함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본군의 모습 등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그런데 제가 본 본조 삼국지는 이 노량의 전을 왜곡한 이야기더라고요. 일본군이 승리한 걸로 작품이 되어 있었어요. 일본 서민들이 보는 연극에서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의 어떤 영웅적인 활약상과 용맹스러운 활약상을 그려서 임진왜란 자체가 일본군이 승리했다는 걸로 끝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니시가 후카이센의 목을 잘랐다고 묘사되고 있죠. 조선군의 등장인물이나 거북선은 매우 적대적이고 무섭게 그려내었고 그들의 죽음도 비참하게 그려져 있네요. 고니시는 실제로 노량해전이 한창일 때 전투에 참가하지도 않았다고 하죠. 멀리 떨어져 관망하기만 하다가 일본군이 불리해지자 도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니시를 구원하러 왔던 시마즈 요시히로 역시 전선 200여 척을 잃는 대참패를 당한 후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돌아갔고 이곳에서 이순신은 임진왜란 최대 전과를 올리고도 안타깝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겨우 도망쳐간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순신을 이긴 것으로 문학작품을 통해 왜곡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런 내용은 조선과 이순신을 두려워한 일본의 본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진왜란 직후 일본은 철저하게 이순신을 회피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기록 어디에도 그 시기엔 이순신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죠. 단 하나의 기록은 있었습니다. 통제사의전사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이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기록을 뒤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 역사는 임진왜란을 이긴 전쟁으로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20년간 이어진 내전을 종식시키고 전국을 통일한 일본의 영웅이라 불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순신과 직접 싸운 적은 없지만 이순신과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며 전략을 세웠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순신에게 직접 맞부딪히며 싸웠던 장수들보다 더 치열하게 대적했던 끝판왕이자 가장 강력한 적장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어떻게 싸웠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알아봤어요. 회본 풍신훈공기라는 책에는 도요토미의 어린 시절부터 마침내 일본을 통일하고 관백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영웅담으로 묘사되어 있었죠. 마침내 일본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룬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조선 침공 준비였습니다. 그는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규슈의 나고야에 성을 쌓았어요. 이곳은 조선 침공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은 당시 나고야성의 엄청난 규모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고야성 박물관을 가보면요. 임진왜란 직전의 나고야 성도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다이묘와 군사들이 묘사돼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나고야성으로 일본 각지의 다이묘들을 불렀고 그들은 할당된 군대를 이끌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92년 조선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전쟁 초기 일본은 승승장구했었죠.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엄청 기고만장했었다고 합니다. 히데요시는 조선 출병한 첫 해 육군이 함경도와 평양까지 돌진하며 장악했을 때 그 시기가 가장 결정적인 정점에 오른 시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산도 대첩 이후 그 정상에서 급하게 추락해 떨어진 모습 같은 거였죠. 그 정점에 오를 만큼의 영광을 이순신 장군의 등장 이후 죽을 때까지 맛보지는 못했으니 말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산도 해전에서 첫 번째 좌절을 맛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참패를 당한 거였죠. 그러자 도요토미는 전략을 수정했는데요. 와키자카 등에게 해전 금지령을 내린 채 자신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줬어요. 히데요시가 나도 갈 테니까 내가 가면 총력을 기울여서 조선 수군을 칠 테니 그때까지는 조선 수군을 공격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군 운영 전략의 변경이었죠. 싸우는 것을 관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본인이 직접 조선으로 건너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면 안 된다고 말린 거죠. 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도요토미 정권은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특히 6월 이후가 되면 현해탄 바다가 파도가 높아지고 위험하다고 해서 히데요시는 그렇다면 내년에 가자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요토미가 바다를 건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순신 장군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도요토미의 야욕이 크게 꺾여버린 거였죠.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도요토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통일한 일본이 영웅이었던 그는 조선 침략 직전 써놓은 편지들을 보면 아주 기고만장한 인물이라는 게 보입니다. 천하가 다 자기 것인 같은 태도가 보이죠. 그런 도요토미에게 조선의 이름 모를 수군 대장 한 명 따위를 알 리가 있었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마음 놓고 과속하며 달려가다가 이순신이라는 벽에 아주 세게 부딪혀 머리가 깨진 형국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전략 시뮬레이션 프로게이머 1등인 히데요시가 존재조차 몰랐던 이순신이라는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연패를 당하는 형국이었던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한 대학이 예전에 영어로 발표한 히데요시의 편지를 살펴보면 히데요시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5개월 만에 중국까지 점령하겠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편지에는 9월경에 중국을 함락시키겠습니다. 옷은 중국 수도에서 받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그러나 한산도 대첩 이후 뜻이 꺾이자 그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리게 되죠. 육지 곳곳에 성을 쌓고 포를 쏴 조선 수군을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요충지마다 성을 쌓았고 결과적으로 이 축성 전략은 어느 정도 먹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1597년 7월 14일 칠철량. 얼마 뒤 일본의 수군과 육군은 이순신이 아닌 원균이 이끄는 조선의 수군을 거제 외성 인근 칠철량에서 전멸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희망이 생기는 듯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죠. 다카사고시의 십륜사라는 사찰 안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또 다른 좌절의 증거가 남아있어요. 사찰 한가운데 있는 이 탑은 조선 출병이 생자 공양탑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으로 출병했던 군사들의 위력탑이죠. 그런데 탑에 새겨진 이들의 사망 원인이 특이한 내용입니다.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에 죽었는데 사유는 폭풍으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었죠. 이들은 바로 1597년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함대에 의해 죽은 장수와 병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폭풍으로 죽었다고 기록했을까요? 그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고민이었던 걸로 보이죠. 경장 2년 9월에 명량해전에서 전사했는데 일본에서 조선에서 이렇게 많이 전사했다고 하면 사기가 떨어지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숨겼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까지 감춰야 할 만큼 다급했던 도요토미. 모든 원인은 이순신이라는 인물 때문이었던 거죠. 이 수많은 일본 병사들을 조선에 보내가지고 이순신 때문에 그 출정한 병사들과 전쟁이 좌절됐다는 것은 히데요시의 위신이 완전 떨어져 버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금껏 그렇게 큰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국 통일까지 이뤄냈는데 조선 출병에서 좌절을 겪었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준 효과도 컸을 겁니다. 또한 그 이후 히데요시의 권력이 쇠퇴하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원인 중 하나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명량해전에서 패하며 크게 좌절한 히데요시는 다음 해인 1598년 8월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순신 장군의 존재는 히데요시의 야망을 분쇄하였고 전후 일본에 끼친 영향은 엄청나게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의 한 역사 잡지사가 과거의 제국주의 시절의 도고 헤이아치로 특집 기사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의 함대를 격침시켰던 도고 헤이아치로 함대는 이른바 정자 진법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퇴시켰는데요. 그 진법은 바로 하깃진에서 비롯됐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하깃진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와키자카 함대를 섬멸했던 바로 그 진법이라고까지 적혀 있었죠. 이순신의 존재가 일본 근대사 해군의 전범이라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사토 가즈오 전 일본 군사사학회 이사님은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다들 러일전쟁 당시 해전 때 작전 등은 일본 수군의 오랜 전통 지식에서 흡수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쪽은 조선 출병 때
일본 패전의 패배 속에서 배우고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의 후손들로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일본은 적에게 패배한 영향을 바탕으로 근대사에서 강대국으로 올라온 반면 저의 조국인 한국은 저런 훌륭한 인재와 전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활용을 못하고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당하고 말았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인재와 기술이 있었으면 발전시키고 더 좋아졌어야 하는데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250여 년 동안 발전 없이 그대로였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국주의 시절의 도고 헤이아치로는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근대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정작 그는 이순신은 나의 스승이라고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37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당하던 시절엔 일본의 군은 해마다 한산도 제승당에서 이순신 진혼제를 올려왔다고 해서 놀라웠어요. 이런 기록을 보게 되면서 근현대사부터 지금의 일본은 적장이었던 이순신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극우 세력에 의해 교과서가 변경되기도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지금도 일본의 교과서엔 이순신의 존재는 남아있어요.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의 반쪽인 한국인의 자긍심이 느껴진 저의 임진왜란 취재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자긍심을 이어가며 살아가도록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1교포 4세 출신으로 일본의 지역 축제를 시작으로 사학과에 진학하며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기억하는 적장의 후손들과 일본 역사 여행 등을 다녀온 느낌이었네요. 정말 시간이 된다면 미츠키 씨가 다녀온 저 박물관과 유적지와 지역 축제 마치리까지 한번 다녀와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순신 그의 이름은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빛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의 코와 귀를 베어와라. 미국의 대학 강의실에서 한국의 사극을 분석하던 여대생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 일본군들이 민간인들의 코와 귀를 무차별적으로 잘라갔다는 내용인데요. 잔인한 행동을 한 것도 모자라 역사적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일본인들로 인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여대생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CLA에서 미디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일리아나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저는 사실 그동안 제 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어머니가 가끔 한국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저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 정도로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동아시아 미디어와 역사적 서사 수업에서 동양의 영화를 분석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당연히 한국을 소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그중 사극기법을 연구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영상미나 연출 기법을 분석하려 했죠. 하지만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잘라 전리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드라마에 과장된 설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이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교토의 미미즈카라는 곳에 그 전리품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멍한 상태로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어머니 지갑에 있던 할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지갑 속에 고이 접어둔 그 사진을 꺼내보니 한복을 입은 증조할머니의 모습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일제강점기에 찍힌 그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다음 날 바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주제로 학기말 논문을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는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마침 역사학과와 협력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탐구가 이제는 저의 역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 결심을 듣고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건네주셨죠. 증조할머니가 남기신 유품이었는데 한글로 빼곡히 써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그 일기를 들여다보았어요. 비록 한글을 읽을 순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찾아 나설 거예요. 역사 속에 묻혀버린 진실을 찾아, 그리고 제 안에 흐르는 피의 기억을 더듬어가며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서울대 기숙사에 짐을 풀고 다음날 바로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며칠을 보내며 자료를 찾던 중 교토의 미미즈카라는 곳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12만 6천 명의 조선인들의 코와 귀가 묻혀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주말을 이용해 교토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역사학과 교수님께서도 현장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일본으로 가는 짧은 비행 동안 저는 서울에서 찾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토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무거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교토에 도착해서는 일본어와 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미미즈카를 찾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서울대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들 덕분에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 있었죠. 도요쿠니 신사 근처에 도착하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2만 6천 명의 조선인들의 코와 귀가 이곳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이런 잔혹한 역사의 현장 바로 앞에 신사가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미즈카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9m 정도 높이의 작은 무덤이었죠. 관광객들은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고 주변에는 아무런 안내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무덤이라는 이름만이 이곳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무덤 앞에 서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예보에도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비에 흠뻑 젖어가면서도 눈물이 흐르는 건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잠든 영혼들은 왜 이곳에 있어야 했을까? 자신들의 고향도 아닌 이국 땅에서, 그것도 이렇게 처참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특히 충격적인 건 귀무덤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일본의 한 학자가 코무덤이란 이름이 너무 잔인하다며 귀무덤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을 돌아보니 관리인으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다가가서 이곳에 대해 여쭤보려 했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마치 이곳의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것 같았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UCLA에서 봤던 사극 속 장면들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있었어요. 할머니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한글 문장들이 이제는 피 맺힌 절규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을 떠나기 전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두고 왔어요. 귀향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겠다고. 역사는 결코 지워서도 미화해서도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쉴 새 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감정이 메마르기 전에 이곳에서 느낀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논문에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요. 도쿄대학교 도서관에 들어서니 웅장한 건물이 저를 압도했어요. 전날 교토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것들이 있었죠. 다행히 서울대 교수님의 추천서와 UCLA 소속 연구자라는 신분 덕분에 특별 열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방문은 우연한 행운으로 가능했어요. 도쿄대에서 한일 관계사를 연구하시는 사토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님의 오랜 지인이셨거든요. 교수님께서 직접 소개장을 써주시고 사토 교수님과 연락을 취해주셔서 평소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특별 자료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서관 입구에서 교수님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곧장 일본 측 사료들이 보관된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찾던 임진왜란 관련 문서들이 있었어요. 자료실에서 임진왜란 관련 문서들을 찾아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의 역사책에는 이 전쟁이 조선 출병으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침략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들의 기록에는 마치 정당한 군사활동인 것처럼 미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다루는 방식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영웅적인 지도자로 묘사되어 있었고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잘랐다는 잔혹한 명령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대신 전과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 수집이라는 모호한 표현만이 있을 뿐이었죠. 자료를 살펴보던 중 우연히 한 일본인 역사학자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가 연구 목적임을 설명하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 패자의 기록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순간 할아버지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승자의 기록이든 패자의 기록이든 그것은 모두 인간의 역사이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에요.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제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는 양국의 역사 서술을 비교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이렇게나 다르게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특히 일본 측의 기록에서는 전쟁의 잔혹성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죠.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본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록과 일본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그 간극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때로는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가 반짝였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은폐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 자료들은 제 논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죠.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어떻게 왜곡되고 은폐되어 왔는지를 밝히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교토의 미미즈카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 묻힌 영혼들은 지금도 진실을 호소하고 있을 텐데 그들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워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 끊임없이 일본의 침입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는 가장 큰 상처를 남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임진왜란의 진실을 마주한 후 저는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 처음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의 소개로 만나게 된 김영수 할아버지는 85세 고령이셨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당시의 기억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16이었다는 할아버지의 첫마디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남동생과 비슷한 나이였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름 대신 숫자로 불렸다고 했어요. 1358번. 그게 할아버지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답니다. 1943년 할아버지는 강제로 큐슈의 한탄광으로 끌려가셨어요. 하루 16시간 이상을 지하막장에서 일했고 먹을 것은 겨우 연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망갈 생각도 했지만 바다 건너 이국 땅에서 달아날 곳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녹음기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던 이야기, 병든 사람은 그대로 방치되었던 이야기, 죽은 이들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지금도 가끔 꿈에서 본다고 하셨어요. 막장에서 무너져간 친구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그 아이들의 모습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만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해방 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마저도 거절당하는 게 더 서럽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또 다른 피해자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나가사키의 조선소에 강제 동원되셨대요. 배를 만들었지. 전쟁에 쓸 배를. 우리 손으로 만든 배가 우리 동포를 죽이는 데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할아버지들의 증언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분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런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노트북을 펼쳐 정리를 시작했지만 자꾸만 손이 멈췄어요.
할아버지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진실되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교수님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요. 할아버지들의 증언이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주말에는 다시 도쿄로 향했어요. 교수님의 소개로 방문하게 된 도쿄의 영상자료관에서 충격적인 기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필름들인데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담당자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특별히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어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석탄을 나르는 사람들, 조선소에서 쇳덩이를 나르는 어린 소년들. 그들의 눈빛에서 절망과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 영상들이 일종의 홍보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료를 더 찾아보려는데 한 일본인 연구자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자료들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다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전쟁 직후 수많은 자료들이 파기되었다고 해요.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거죠. 하지만 일부 양심적인 관리자들이 몰래 보관해둔 자료들이 있다며 그는 제게 또 다른 자료관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점심시간에 그 연구자와 차를 마시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문제를 연구해온 그는 진실을 밝히려 할수록 더 큰 벽에 부딪힌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며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그가 알려준 자료관을 찾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창고 같은 건물이었는데 안에는 수많은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패전 직후 증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자료들을 살펴본 후 호텔로 돌아와 저는 UCLA의 지도 교수님께 중간 보고서를 보냈어요. 교수님은 즉시 답장을 주셨습니다. 이 연구가 단순한 학부 논문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하루 동안 본 자료들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그 사실이 어떻게 은폐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지까지 파고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잠이 오지 않아 노트북을 펼쳐 할아버지들의 증언을 다시 살펴봤어요. 영상 속 모습들이 할아버지들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중간 보고서를 보신 교수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주도의 일제강점기 유적들도 살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마침 서울대 교수님께서도 제주도의 한 연구자를 소개해 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찾아 한반도 남쪽 끝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제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해 제주역사연구소의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30년 넘게 제주의 근현대사를 연구해 오신 분이었죠. 선생님과 함께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들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알트르 비행장이었어요. 지금은 평화로운 목장지대로 변했지만 이곳은 한때 일본 해군의 전초기지였다고 해요. 이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제주 주민들이 강제 동원되었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의 설명에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땅을 파다 보니 녹슨 도구들이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인부들의 명부도 발견됐대요. 거기엔 12살 어린이부터 60이 넘은 노인까지 마을 주민들 대부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해안가의 갱도였습니다. 일본군이 전쟁 막바지에 특공기를 숨기려고 파놓은 동굴이었어요. 이 좁은 동굴을 파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른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동굴벽에 한글로 된 낙서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박사님은 할아버지들의 인터뷰를 보여주셨어요.
해녀들까지 강제로 동원됐어. 물질하다가 군함 지나가면 숨어야 했지. 발각되면 스파이로 몰려서.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해질 무렵 마지막으로 간 곳은 해안가의 감시초소였습니다. 녹슨 철책과 부서진 콘크리트 더미만이 남아 있었지만 이곳에서 수많은 비극이 있었다고 해요. 카메라로 기록을 남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로운 관광지로 변한 이곳에 과거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혀 있다는 걸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화려한 호텔들 사이로 보이는 바다는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름답지만 그 풍경이 품은 이야기는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각각의 장소가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 묻혀있던 목소리들을 되살리는 작업이라는 걸요. 다음 날은 4.3평화공원도 방문했습니다. 한 장소에 이렇게나 많은 아픔이 겹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기록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과거를 부정할 수 없죠. 진실은 항상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니까요. 저는 이 섬이 간직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찾아 나설 거라는 결심을 한 번 더 했어요. 서울로 돌아와 제 논문을 온라인으로 중간 발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측 교수님 한 분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제 연구의 객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방향의 연구는 너무 감정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역사 연구는 더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교수님의 지적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 할아버지들의 증언, 그리고 일본 측 자료까지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교수님,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준비해둔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교토의 미미즈카 사진들, 도쿄 자료관에서 찾은 영상들, 제주도의 강제노역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자 할아버지들의 생생한 증언 녹취록까지. 이것들은 감정이 아닌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기록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진실 앞에서 객관적일 수만 있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나 봐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교수님들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특히 독일 출신의 교수님께서는 과거사 연구에서 완벽한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발표가 끝난 후 지도 교수님께서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일리아나, 내 연구는 충분히 학술적이면서도 인간적이야. 그 둘의 균형을 잘 잡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으로 돌아와 자료를 더 찾아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객관성이 아니라 진실성이라는 걸요. 때로는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제 연구의 방향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이런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문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면서 단순한 결론이 아닌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니까요. 그 후로도 한참 검증 작업을 마친 후에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